여러분, 3단원으로 왔습니다. 3단원 제목은 독서의 분야입니다. 독서의 분야. 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원 인문 예술 분야 글을 읽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우리 독서 경험 하나 나눠봅시다. 다음 항목에 따라 최근 자신이 읽은 글을 정리하고 이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자신이 최근 읽은 도서가 있다면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고요. 1분 뒤에 만나서 각자 나눠봅시다. 자,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책은 서양미술사라는 책입니다. 서양미술사. 이 책은 이제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E.H. 곰브리치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 약 1950년에 나온 것 같아요. 1950년에. 그 뒤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15판, 그러니까 16판까지 인쇄가 됐어요. 이 지금 서양미술사답게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고 세계사 흐름이나 순서에 따르는데 동양 미술도 조금 소개가 돼 있지만 일부 이제 그 유럽이나 서유럽 그 미술사 중심입니다. 유럽 미술사.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이 이제 생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글이 실린 매체는 도서입니다. 예, 이 글의 분야는 예술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미술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미술은 오래됐지만 미술사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된 거는 근대에 와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그 책의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미술 입문자용 안내서, 그래서 2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입문자용이라고는 하지만 미술에 대한 입문이지 이 책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세계사적인 흐름 또 어떤 미학적 관점 이런 부분에서 방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요하고 배경 지식. 또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이 읽은 글 도서 중심으로 소개해 봤고요. 여러분 같이 나눠보고요. 이어서 118쪽으로 가겠습니다. 118로 가기 전에 잠시 목차 간단하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글이 제시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다룰 글은 이제 여기 인문예술 분야 글에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몸과 세잔과 입체파. 세잔은 미술가죠. 네, 이 두 글을 다루고 그 다음에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이거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에서는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는 예덕선생전이 나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글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지문을 다룰 겁니다. 약간의 변화나 변동이 있다면 선생님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인문 예술 분야의 글 읽기에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모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인문 예술 분야의 글 읽기 제목이 이제 위에 있고요. 인문 예술 분야 글의 특징, 그 다음에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문 분야의 글, 인문학이 뭐냐? 자, 인문. 우리 인문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인문학은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받침대가 지금 좀 안 돼가지고 자, 자연과학이라는 분야하고 그리고 다시 자연과학하고 인문학하고 서로 대비되는 그 분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인문학에서 다루는 것은 언어학, 철학, 그 다음에 윤리, 역사, 문학,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인문학은 이제
어떤 것을 다루냐? 이 인문학의 밑에 사실은 이 예술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 수학 능력 그 평가에 그 국어에 제시되는 예술 분야 지문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을 또 이론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어서 글을 나누곤 합니다. 근데 인문학에는 이제 예술이 그 하위 갈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인문학이란 뭐냐? 인간의 사상과 그 문화를 다룹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이 남긴 문화를 다룬다. 그 글의 소재나 주요 그 대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이 그 이룩한 사상과 문화를 그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사람 인자에 그 글월 문자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울학, 학문할 때 이거죠. 그래서 사람 인자에 글월 문자 아주 단순하고 가장 쉬운 여러분이 아는 그 바로 그 한자인데 그야말로 사람에 관해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휴머니티스가 됩니다. 휴머니티스. 그렇죠? 후마니타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인문학이 많이 다루어져서 거의 인문학과 교양교육은 거의 같이 쓰이는 말 같습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이 인문학은 General and Liber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예. 인문 분야의 글은 이제 인문 분야의 글의 특징 얘기하는데요. 자, 어디 한번 교과서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인문 분야의 글이란 인간이 지닌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글이다. 그리고 예술 분야의 글은 자, 예술 작품에 드러나는 인간의 상상력과 미의식에 관해 비평하거나 설명하는 글이다 했습니다. 자, 예술 분야란 아까 음악, 미술, 연극, 뭐 사진, 영화 이런 거 얘기합니다. 자,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이제 통칭해서 얘기할 건데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은 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미, 아름다움에 대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그 인간이 더 앞으로 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죠. 과학기술만이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이런 예술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더 고도의 문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문학의 그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자, 어떤 효과가 있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며 자, 이걸 선생님 효과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립하면 미적 감수성을 높인다. 다시 한번 인문 분야의 글이란 이러하고 예술 분야의 글이란 이러한데 자, 이런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의 특징은 이러하다. 가치나 미에 대한 것이며 그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글을 이제 자주 읽으면 자, 어떤 효과가 나에게 생기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이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미자 쓴 거예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 안목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 자, 첫째. 자, 첫째, 글에 담긴 세계에 대한 인문 예술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는다. 다시 한번. 글에 담긴 세계에 대한 인문 예술적 그 필자의 어떤 인식 있죠. 자, 그것을 내가 비판하며 판단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 인문 예술 분야의 글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예술 작품을 설명하고 비평하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여기 이 글에 반영된 주요 용어와 표현을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되고 실제 이러한 글들은 용어와 표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설명하고요. 명확히 설명하고 들어가죠. 또 관련된 사상이나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도 제시하거나 또는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면서 읽어야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문학적 배경 지식이 높은 사람이 이제 이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거겠죠. 또한 그러한 세계관이 작가의 필자의 그러한 세계관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19쪽입니다. 둘째, 아까 첫째를 읽고 이제 첫째가 뭐였냐? 글에 담긴 세계에 대한 인문 예술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기. 자, 그래서 뭐 주요 용어라든지 표현, 사상이나 개념에 유의해서 읽어라. 둘째, 자, 그 인문 예술적 그 분야의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그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어라.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은 다양한 가치 판단의 문제나 진정한 미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예술 활동의 가치와 의의, 예술 활동의 가치와 의의 등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예술과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주목하되 필자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밖에 다른 관점과 태도는 또 없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시문. 자, 장인주라는 어떤 작가가 쓴 피나바우슈라는 무용가래요. 안무가. 피나바우슈 사진까지 나와 있네요. 독일의 현대무용가 겸 안무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책을 읽는다면 이제 옆에 쪽날개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읽는 거겠죠. 한번 볼까요? 춤을 매개로 극을 만드는 창작은 1920년대부터 여러 안무가가 시도했지만 무용수 개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창작의 발판으로 삼은 안무가는 피나 바우슈가 처음이다. 자,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전의 다른 안무가들은 작품의 주제와 소재에 따라 무용수에게 역할을 주고, 여러분 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백조의 옷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고전 발레나 고전 무용인데 그 역할에 따른 동작을 춤추게 했다. 반면에 피나바우슈는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하되 무용수들이 각자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소재로 끄집어내 표현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어떤 역할이나 역할극이 되게끔 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끄집어내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이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무질서하거나 이제 그 난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러한 춤은 굉장히 그 고도의 아주 장기간의 훈련을 거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음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몸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아야 이것이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동작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혼자 추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춘다면 한 주제에 대해서 그 동작들이 다채로우면서도 또 감정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배경 지식 하나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현대무용에서 아주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은미라는 현대무용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 안은미 무용단이 컴퍼니 안은미 컴퍼니라고 하는데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이 이끄는 어떤 그 무용단이 선보이는 그 춤을 보면은 어떤 예술의 또 다른 경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는미 컴퍼니 아마 그 검색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 이희문 씨가 검색이 될 거고요. 이희문 씨는 이제 경기민요 이수자인데 민요 이수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운이 빠지죠. 근데 이제 이희문 씨 그다음에 이제 그 싱싱 밴드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희문 오방신과 OBSG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 싸이 관련해서도 나팔바지인가 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부르의 명곡에서 부른 노래도 있고 이 다채로운 어떤 예술의 분야 그리고 흐름, 움직임, 노래, 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경지를 선물할 것입니다. 네. 아는미 컴퍼니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다시 글로 돌아올게요.
윗글의 필자는 피나 바우슈가 무용수 각자의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표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를 기존의 연출 방식과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한다. 즉 필자는 피나 바우슈의 독특한 예술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과 필자의 태도, 긍정적인 관점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이때 독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이때 독자가 할 수 있는 일, 알파, 다른 관점과 태도로 피나 바우슈의 예술 세계를 판단하며 읽을 수 있겠죠. 예컨대 무용수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 작품의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 밑에 무용수의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춤인데 주제와 감정과 춤이 과연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효과적으로 그 보는 사람에게 느낌을 전달할 것인가와 같은 비판적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다른 관점과 피나바우시에 대한 또 다른 관점과 태도가 드러난 글을 찾아 읽으며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네. 자, 셋째. 자, 지금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그 지문을 통해, 녹색깔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례를 보여줬어요. 즉,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는다. 피나바우시의 예술과 삶, 특히 피나바우시의 예술, 그리고 그가 그 생각했던 그 춤 또는 무용,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필자 누구예요? 아까 있었죠. 이 장인주라는 필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또 그 긍정적인 관점, 그 다음에 그 어떤 독특한 예술 세계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독자로서 피나바우시에 대해서 다른 글을 찾아 읽으면서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다른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셋째, 인간에 대한 성찰이 글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고,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자, 인문 예술 분야 지문에서 특히 인간에 대한 성찰이 글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고, 여러분, 요 다음에 다룰 우리 글이 바로 뭐예요?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입니다. 나의 큰 몸. 큰 몸, 작은 몸 얘기가 나와요. 벌써 궁금하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선한 뜻은 이제 이 글에서 다시 한번 그 해석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큰 몸.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이것은 이제 맹자의 사상을 소재로 하는 글인데, 인간에 대한 성찰. 그래서 이제 이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맹자라는 책도 저술을 했죠. 자, 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며 읽는다.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아래 텍스트,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텍스트를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인간에 대한 필자의 주관이나 통찰은, 야, 이 필자는 이제 맹자가 아니고 이제 다음 글에서는 이 글의 작가가 되겠죠. 자, 필자의 주관이나 통찰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독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맹자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 또는 맹자의 사상을 그런 식으로 설명한 그 필자의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필자의 생각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자 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정해지지 않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에는 눈 감는 그날까지 수많은 경험과 책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생에 끊임없는 그 독서와 대화의 여정의 결과물이 바로 가치관의 정립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120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이것저것 좀 훑어보고 갑시다. 글에 담겨있는 인문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 인문학 얘기했죠. 바탕으로 이해하며 다음 글을 읽어보자. 제목은 이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는, 근데 여기 따옴표가 있죠. 아마도 무언가의 이제 인용이 되겠고, 무엇을 인용한 것인가 이제 궁금합니다. 자, 이 글의 글쓴이는 이제 장원태라는 철학자인데, 고대 중국 철학자들의 심성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의 연속이네요. 고대 중국 철학.
어쨌든 이것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이 쪽날개에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설명을 좀 덧붙이면서 같이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주 큰 덩어리이지만 부분을 통해서도 슬며시 그 형체를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용기 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고요. 너무 어려우면 여러 번 반복하면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번 단원 말을 조금 천천히 설명해 볼 건데요. 살짝 이제 같이 졸지 말고요. 같이 가봅시다. 자, 이제 선한 뜻을 이끄는 제목부터 이제 좀 잠깐 살펴보세요. 선한 뜻이란 뭘까요, 여러분? 선한 뜻. 선한 뜻. 네, 선한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착하다, 선하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제 이 글에서 선한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과 의를 알고 있습니까? 인. 어질 인자 말이에요. 선생님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이 인입니다. 어질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 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의롭다란 뜻입니다. 한자. 오를 의자죠. 그래서 어질다 인, 그 다음에 의롭다, 사람이 정의롭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맹자는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 사람의 길이다 그랬어요. 이 인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 되고, 의가 사람이 나아갈 그 방향, 그 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인과 의를요. 자, 이것을 이끄는 나의 큰 몸. 그러면은 큰 몸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큰 몸은 그야말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큰 사람으로 대체해서 읽어야 돼요. 큰 사람, 큰 몸, 큰 사람. 큰 사람은 뭐냐? 맹자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대장부입니다. 대장부는 이제 군자이고, 여러분 알겠지만 뭐 작은 몸 또는 소인의 반대말이겠죠. 작은 사람. 반대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장부나 큰 사람은 누구냐? 이게 도덕적으로 인격을 이룬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이 이미 완성된 사람입니다. 인격을 이룬 사람. 근데 이거를 어떤 상태를 봤냐? 여러분 네 글자를 되게 하나만 적어볼까요? 이게 중시하는데, 여러분 호연직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대장부의 기계와 같은 그런 말인데, 선생님도 호연지기를 이번에 더 알아봤어요. 호연지기가 뭐냐?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기운. 그래가지고 공명정대하며 조금도 부끄러울 바가 없는 도덕적 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용기. 도덕적 용기. 그러니까 큰 사람이나 대장부는 이런 걸 갖춘 사람이다. 나의 큰 몸, 그러면은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그러한 호연지기, 나의 용기, 나의 그 인품, 나의 도덕성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나요? 맞죠? 자, 그리고 이 외부, 한 개인과 그리고 외부가 존재하는데, 이건 이제 서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외부의 힘으로 여기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권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제시하자면, 감각적인 어떤 욕망, 욕구, 또는 이 육체가 하고 싶은 충동. 여러분, 우리 육체적 충동 그러면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배고플 때 뭐 먹고 싶고, 목마를 때 마시고 싶고, 또 이제 어른이 되면 술을 이제 마시고 싶다든지, 이런 뭐 식욕, 그 다음에 뭐 수면욕, 성욕, 이런 전부 다 얘기합니다. 감각적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그 기관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아름다운 소리 듣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아름다운 옷 입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외부의 조건 내지 외부의 힘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하죠. 얻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운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현실 권력의 힘, 주변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끌고 싶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러나 맹자는 어떤 사람이냐? 맹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자 잠깐만 알아볼게요. 맹자는 여러분, 그 121쪽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아저씨인데요. 별로 흥미롭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상상에 의한 그림이지 싶기도 해요. 춘추 전국시대라 말하면 여러분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BC면은 이제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 그 중국의 여러 나라가 난립해서 그 왕조가 세워지던 그 372년에 태어나서 200 몇 년까지 살았다고 해요. 맹자는 이제 주로 맹자는 이제 누구냐면 논어맹자 대학 중형에서 그 책 맹자와 관련이 있는 그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맹자하면 제일 잘하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그 맹모 삼천지교 알아요? 이 삼천지교, 그러한 가르침, 엄마의 가르침. 천은 이게 이동했다, 이사했다 이런 뜻인데 3번 이사했죠. 그 처음에 뭐 공동묘지에 사니까 애가 이제 장의사 흉내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가고, 시장 앞에 이제 집을 터를 잡고 사니까 또 시장 상인 흉내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당 앞에 그 집을 구해서 사니까 애가 공부를 하고 예의를 알더라. 그래서 여기가 아이를 교육한데 마땅하다 해가지고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맹자는 아까 말한 대로 인과 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놓을 것이 그 왕도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민본주의적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본주의적. 백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왕의 어떤 그 도리에 대해서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급진적이기도 했는데,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혁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했대요.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맹자 관련해서 이제 성선설입니다. 인간이 본래 뭐 착하다, 뭐 이런 거죠. 자, 맹자에 대해 잠깐 알아봤고요. 자, 맹자는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자신의 도를 즐긴다. 이런 얘기예요. 길을 걸어간다. 도를 즐긴다. 아까 말한 그 대인이나 대장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권세를 잊으며, 이 권세는 선생님 세모로 표시할게요. 다른 사람이 권세를 얻으면 나도 얻고 싶잖아. 그죠? 비교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선비는 자신의 도를 즐긴대요. 자신의 길을 걸어간대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조건에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대요. 계속 길을 간다고 얘기하죠. 길을 걸어간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도를 즐긴다. 맹자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부동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자, 여러분, 마음심자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아니 불자입니다. 아니 움직인다. 무엇이? 마음이 아니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맹자는 내려옵니다.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여기 옆에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언제 갈까 하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자, 중요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마음이, 자, 인간은 뭐 어떤 걸 가지고 있어? 아까 성선설 얘기했어, 선생님이. 선한 본성을 그 현실화하는, 선한 본성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죠. 자, 이것을 이제 그 어떤 행동이나 생각으로 이제 말로 드러내야 되는데,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건 뭐다? 네, 마음입니다. 마음.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사람들의 말이나, 아까 여기 세모 표시 안 했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욕구, 그리고 충동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 이 선한 본성, 아까 말한 이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밖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람 마음속에 선한 본성이 있는데 어떤 것들에 흔들려서 그야말로 동해가지고 동해서 마음이 부동하지 않고 동해서 자신의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자, 이 중요한 얘기도 나옵니다. 마음을 이제 수련하자. 자,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지언, 말씀 언자에 알지자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그냥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냐?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광범위해요. 선생님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 바깥으로 표현한 게 말이죠. 여기 아까 사람들의 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고, 또 책에 담긴 어떤 사상이나 주장도 말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이념도 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말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언.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한 생각이나 주장의 잘못을, 말에 담긴 생각이나 주장의 잘못을 파악하는 능력이 이제 그걸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 말을 잘 이해하는 것, 말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 알기 위해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 지언, 말에 대해서 분별한다, 안다. 자, 그거를 제시했고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나갑니다. 자,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 양기를 제시했습니다. 양기는 뭐냐면, 기를 기른다예요. 더 표현할게요. 어떠한 기운을 기를 양육한다 할 때 쓰는 그 양자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딱 요쯤에서 이 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좀 더 집중해서 좀 들어갑시다, 선생님이랑. 선생님 준비한 수업 마저 다 해야 돼요. 끝까지 가요. 자, 기운을 기른다?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양기를 제시했어요. 자, 선한 본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동심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마음은 늘 끊임없이 요동치지.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요동치냐면 뭐 어떤 사람들의 뭐 자극적인 말, 욕구, 충동 내 안에서도 벌어지고 밖에서도 들어오고 막 이제 이러는데 자, 이 부동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지언. 또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해야 돼. 양기해야 돼. 지언과 양기를 통해 부동심을 얻을 수 있대. 자, 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별표 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깊이 좀 배우는 이유는 뭐다? 만일 수능 지문에 맹자에 관련돼서 그 철학이나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읽어내려가기 위함이다. 자, 그런 큰 준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기자는요, 기운 기자입니다. 기운 기.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기운 기. 그 활동할 때 나오는 힘이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라고 하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되는 기운.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직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네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되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자, 빨간 거 계속 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너무 시뻘게 가지고 지금 한번 펜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파란색 하다가 좀 이상해. 그럼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그 색깔에 신경 쓰지 마세요. 빨간 건 중요, 파란 건 덜 중요. 이거 아닙니다. 자, 맹자는 기란 감각적 욕구 및 육체적 충동, 기운을 아우르는 것. 감각적인 욕구, 또 우리의 충동,
그리고 그 어떤 인간에게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기운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기의 근원으로 간주했다. 자, 기는 어디서 나와? 기는 어디서 나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에서 기가 뻗어나온대. 자, 기는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마음을 따른다. 그러면 누가 앞장서야 돼? 마음이 앞장서야지. 그래서 마음을 장수라 그랬어요. 전쟁터의 장수. 그럼 뭐야? 마음이 기 영향을 주지. 그 기는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 마음이 장수니까. 이게 이제 쫄병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는 마음을 따라가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적 욕구나 충동이나 기운은 자,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럼 마음이 부동하면 어때요? 기도 잠잠하거나 기가 옳은 방향으로 발현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게 좀 다시 볼게. 자,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뭐라고? 아까 했던 이 말. 자,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예요. 우리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영향을 주죠.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을 잘 이해해야 뭐가 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뭐 40이 불혹이다 이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맹자는 자기 스스로 40에 자기는 미혹되지 않는다. 즉 불혹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부동심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동심 도달 못했는데 더 수련이 필요하네요. 지연하고 양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를 바르게 수련할 필요가 있다. 보세요. 양기에 대해서, 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닌 인간의 행동은, 이 문장 잘 읽어봐. 인간의 행동은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 인간의 행동은 기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수련할 필요가 있어. 자, 맹자가 양기를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운을 길러야 되는데 이때 주인이 되는 그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자기가 본래 먹은 마음, 본래 지향하는 바 이런 거는 따르기 좀 어렵지. 오히려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그 기는 밖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들이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 기를 바르게 세우래. 자, 기를 바르게 세우는 게 바로 뭐야? 양기지. 양기.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양기야. 기를 바르게 세워야 돼. 맹자가 기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장수 삼아서 바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 아까 말한 뭐가 있어? 인과 의가 있어. 맹자는 사람을 착하다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래 그 착한 그런 인과 의가 있잖아. 자, 이거 좀 더 얘기하면 인과 의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일종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땅 밑에 있으니까. 이거 씨앗이 이렇게 땅 밑에 있잖아. 씨앗이 땅 밑에 있어. 인과 의라는.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예와 지도 얘기해서 사단 칠정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퇴계 이황까지로 이루어져야 돼. 사단 칠정. 그래가지고 기대승 이거 들어봤지? 퇴계 이황과 기대승의 그 십몇 년에 걸친 그 라이벌전.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일단 인과 의는 사람의 이제 기본 도덕의 축인데 얘네들은 이제 씨앗의 상태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주고 햇볕을 줘가지고 바깥으로 잘 얘네가 씨앗이 밖으로 발현되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이 노력을 해야 인간이 그 착하게 더욱더 행동할 수 있고 바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맹자는. 그러니까 이 노력의 선상에 있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지연과 양기가 되겠죠, 여러분. 지연과 양기.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끈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또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 있네요.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 여기 이제 기를 얘기해도 돼요. 기. 여러 가지 기. 얘네들을 이끌어.
그래서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한다.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121쪽으로 왔습니다. 120쪽의 이제 마지막 문장을 좀 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에서 이제 끝났죠.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말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며, 자, 그중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겠죠. 자, 내가 무엇을 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대인이 될지 소인이 될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며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자, 큰 몸을 따르면 이제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소인이 된다. 이거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맹자가 말한 큰 몸과 작은 몸은 각각 자, 마음과 감각기관에 대응한다. 그럼 뭐예요? 큰 몸은 바로 이게 뭐였어요? 마음. 작은 몸은 이거는 감각기관. 자, 큰 몸을 따르면, 즉 마음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왜?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의 예지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자, 마음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 이거 뭐였어요? 감각기관이죠. 욕구나 충동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자,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두면서 아래로 내려갈까요? 자, 마음은 뭐라고? 큰 몸. 마음은 큰 몸. 감각기관은 작은 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맹자에 따르면, 알고 보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단락 표시를 제대로 안 했어요. 맹자에 따르면이 네 번째 단락이 되겠고, 맹자는이 다섯 번째 단락이 되겠죠. 자, 그 앞서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 되겠고, 이제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이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락을 막 마치고 네 번째 단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맹자에 따르면 좀 더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끝나면 우리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 자, 부연 설명 필요합니다.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래요. 서로 성질이 정반대인가 봐요.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 먼저 얘기하네요. 자, 그럼 큰 몸은 어디 있어? 밑에 여기 있다. 밑에, 그죠? 작은 몸은 감각기관은 수동적이다. 감각기관은 첫 번째 수동적이래. 특징. 작은 몸, 즉 감각기관의 특징 첫 번째 수동적이다. 작은 몸은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의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자, 그대로 끌려간다. 외부 대상을 향해, 여기 먼저 할게요.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이게 두 번째 특징.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특징이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 생각하면 돼요. 돈. 우리 욕망 목록 리스트 중에 이제 제일 강력한 게 이제 어떤 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마음대로 행위자가 충족시킬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돈을 많이 얻는 일은 법적 절차나 제약이나 규범이 따르고 내가 마음대로 얻고 싶다고 어디 가서 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욕망을 해봤자 그 욕망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감각기관, 즉 작은 몸의 특징은 첫 번째 수동적이다. 두 번째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로 끌려간다. 미혹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충족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자, 마음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 여기서 한번 단락을 나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볼까요? 마음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동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변화된다. 이게 올물 추자에 이게 뜻이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올물 추자에 그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이제 흔드는 거를 얘기해요. 흔들다. 흔듦. 그래서 마음은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은 외부에 의해서 막 굴러가는 대로 굴리는 게 아니라, 자, 마음이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성선설 생각합시다. 인과 의와 이런 것들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은 누가 부여했다? 하늘이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지 저 파란 하늘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신앙의 대상에 가까워요. 도덕의 근원입니다. 도덕의 근원. 동양 철학에서 하늘은 도덕의 근원이고, 뭐, 그래서 하늘이 노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거 할 때도, 약간의 신격화도 있지만, 최고선, 가장 그 도덕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은, 이제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자, 외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의 활동과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돼 있다. 행위자 자신의 뜻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큰 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쫑나게 문제인데,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보자 있습니다.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 테니까 글 좀 써볼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죠? 바로 옆에서 찾으면 되네. 사단락에서 좀 찾아봅시다. 우리의 본문은 감각기관부터 먼저 제시했지만 여기는 마음을 먼저 쓰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는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반면 감각기관, 귀, 눈, 뭐 이런 감각기관은 수동적이어서 나와라. 왜 안 나오지? 감각 기관은 어떻다? 수동적이어서 여기 있었죠. 감각기관은 수동적이어서 특징 세 가지 있었잖아요. 외부의 자극에 그대로 끌려가며 외부 대상을 향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를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여기 있어요.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쪽날개도 알아봤고, 5번째 달랑 와볼까? 맹자는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아직 근데 마음을 놓기는 일러요. 6번째 단락에서 한 번 또 집중해 줘야 됩니다. 자,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큰 몸과 작은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큰 몸과 작은 몸.
먼저 서게 되면, 선다는 바로 서는 거죠. 바로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이제 첫 번째,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그러니까 큰 몸을 먼저 세우는 일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작은 몸이 행여나 잘못된 어떤 그 기운이나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자, 주목하세요.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이제 물 마시고 술 마시고 하는 먹고 마시는 일, 이때 이제 마시는 건 주로 이제 술 같은 거 말하고 욕구 충족을 가리키죠. 자, 감각적으로 욕구 충족하는 일과 같은 그런 활동은 원래는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죠. 그 맹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읽은 바에 따르면, 그러나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 아까 선생님 별표 쳤잖아.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그러한 전제가 있다면,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즉 뭐야?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이란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천한 본성, 인의에서 유래한 도덕적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예외야.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도 있어. 언제? 큰 몸이 바로 서 있을 때. 큰 몸이 바로 선다는 건 뭐야?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 마음이 발휘되고 있을 때. 왔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 이어서 하는데요. 앞서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그 큰 몸이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큰 몸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그런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활동도 이것은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 먹고 마시는 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자,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의나 예가 여기 나와 있죠?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 아니라 작은 몸의 욕망도 채웠고 큰 몸을 위하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큰 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두 개를 충족시킨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의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작은 몸의 활동은 어떻다?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몸이 바르게 선 상황이라면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그런 욕망을 충족하는 일조차도 큰 몸을 위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그런 세상의 이치나 사람의 도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작은 몸의 활동은 의나 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서 그야말로 옳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의와 예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인의 예지가 이제 완성이 되나요? 여기다 쓸까? 인, 의, 예. 여기 왜 안 써질까요? 지, 예. 여기 왜 안 써지는지 선생님도 몰라요. 예, 인의, 여기다 쓰면 이제 보일려나? 인, 의, 예, 지. 4단 7정인데 이쁘지 않아서 지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고 쓰면 되지? 자, 인, 의, 예, 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이 예는. 왜 써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부터 예자가 안 써지는데요. 여기 뭐가 있나 봅니다, 지금. 인의 예지. 자, 인의 예지는 이제 4단. 4단. 아까 말한 그 씨앗. 이것이 이제 열매, 그러니까 싹이 돼서 나오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치? 노력. 아까도 노력 쓸 때 이렇게 글씨 이상해졌죠. 자, 인의 예지는 이제 어질다. 이거는 의롭다. 또는 뭐 옳고 그름을 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옳다. 그 다음에, 옳다는 지울게요. 지하고 이제 또 헷갈려,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얘는
예의절을 말할 거고, 그쵸? 예의범절. 그 다음에 지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그 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이는 여러분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거 들어봤나요? 기억나나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어떻게 하면 또 여기가 빨리 펜으로 바뀔까? 자, 이인으로부터 이제 관련된 것이 사단이 수호지심. 의는 그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호지심. 선생님 여기 자꾸 측은지심 써야 되는데 수호지심을 쓰고 있어요. 이는 측은지심. 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뭐 우물에 뛰어드는 어린 아이를 보고서 내가 그 가족이나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마땅히 구하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자, 그러한 측은지심.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그 어질미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슨 뭐 상을 받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옳고 옳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수호지심이 되겠고, 얘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그 낮추는 겸양의 마음, 사양지심이죠. 사양지심.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시비지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비지심.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시비지심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지식과 지혜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인이 예지 살짝 이제 건드려 봤고요. 그것이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단이다. 마음에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 자, 6번째 단락입니다.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 끌려갈 수 있으면 이미 언급된 거죠. 큰 몸, 즉 마음에 이끌려갈 수 있다. 이것은 4번째 단락에서 언급됐습니다.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들어 이를 저버리지 않고, 아까 그 우물에 뛰어드는 아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측은지심과 같은 상황이죠. 마음이 들어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면 작은 몸은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실천에 옮기죠. 마음에 그냥 가만히 불쌍히 여기고 착한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자, 이와 반대 경우도 있어요. 자, 이와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이는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작은 몸의 얘기부터 먼저 하고 있죠. 아까는 그 큰 몸, 즉 마음의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마음을 따르는 그 행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작은 몸에 해당하는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먹고 마시는 일부터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각기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셔. 자, 감각기관의 욕구를 채웠어. 그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이 아니다. 자, 비난을 산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뭘 저버렸기 때문이야? 이인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아까 얘기했죠. 5번째 단락에서 만약에 이인의가 바로 서 있고 먹고 마신다면 그는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이인의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그거에만 몰두해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고 탐닉했다면 그는 비난을 받게 되겠죠. 자 내려옵니다. 자, 7번째 단락 들어가고요. 이 6번째 단락은 바로 뭐냐? 이제 큰 몸과 작은 몸이, 큰 몸과 작은 몸이 각기 서로를 이끄는 상황입니다. 각기 서로를 이끄는 상황을 예로서 제시했죠. 하나는 뭐냐? 마음을 먼저 제시했어요. 이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났어. 그래서 우물에 뛰어드는 아이를 구하는 그런 행동, 실천적 행동을 했지. 그지? 이건 뭐야?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끄는 상황을 먼저 제시했죠. 첫 번째로.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끄는 상황. 자, 이제 두 번째로 먹고 마시는 일을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까처럼 만약에 제대로 서 있어. 큰 몸이 제대로 서 있고 먹고 마신다면 그는 비난받지 않아. 하지만
큰 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 귀중한 인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고 탐닉하다가 그는 비난받게 되는 거지. 자, 큰 몸과 작은 몸이 각기 서로를 이끄는 상황인데 하나는 공자가 보기에 바람직한 상황이고 하나는 뭐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각각이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끌 수도 있고 작은 몸이 큰 몸을 이끌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잘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각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각기 서로를 이끄는 상황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7번째 단락입니다.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자, 마음에 있다. 이렇게 무절제한 어떤 이런 생활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전부 다 작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큰 몸에 있대요. 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 악의 기원과 그 책임 소재를 말해준다.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간다면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갈 때에 마음은 눈, 귀, 코, 혀, 이 감각기관이죠. 오감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 이끌어. 마음이 이끌어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그러므로 마음을 잘 세워야겠죠. 마음의 뜻,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잘 붙잡는 일은 우리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을 잘 세우기 위해서 아까 보면은 지연한다, 양기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맹자가 제시한 방법이 더 있는데 우리 지문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선생님의 본문에 대한 이제 그 설명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교사용 교과서의 그 정리를 통해서 이번 단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맹자는, 같이 읽어보세요. 맹자는 인의, 예, 지로 대표되는, 자, 하나하나 한자를 보자면, 어질 인, 오를 의, 그리고 범절, 예절의 예, 그 다음에 지식할 때에 알을 뜻하는 그러한 지입니다. 대표되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마음의 본질로 자리한다고 보고, 자, 도덕적 행위. 근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다. 마음의 본질로 자리한다고 보고,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자, 또한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것이 마음이며 이를 큰 몸이라 표현하였다. 즉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은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가며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야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맹자의 인간관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러한 맹자의 인간관을 통해서 또 그 작자가 제시하는, 필자가 제시하는 그 맹자의 인간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쪽에 잠깐 올게요. 지문 연구 핵심 정리.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다. 제재는 마음에 관한 맹자의 견해 또는 생각 또는 주장 이런 것들이겠죠. 워낙에 이제 고전이 돼서 사람들은 맹자의 생각과 주장과 견해를 이제 공부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주제,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이끄는 마음의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예, 큰 몸은 마음, 작은 몸은 감각기관. 감각기관은 이 글의 맨 마지막 7단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눈, 코, 입, 귀 또는 촉감 이런 것들로서 욕망과 충동에 가까운 것들을 끊임없이
그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이때 이것이 그 인과 의에 그 적합하려면 마음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마음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그 맹자의 견해를 필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징,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하여 맹자의 사상을 설명했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맹자의 인간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건 특별히 산문단에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글에 드러난 대조적인 개념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맞습니다. 대인과 이제 소인이 있었죠. 대인과 소인의 두 가지 대조적인 개념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원래 사람 안에 있으며 그 중에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자, 이때도 이렇게 구분하여 대조해서 제시했습니다. 큰 몸과 작은 몸.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물로 이제 예시를 또는 그 분류를 제시한 건데요. 큰 몸은 마음이라 그랬고 작은 몸은 감각기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책에는 이제 그 부동심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대조적으로 드러나죠. 권력이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외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와 이런 외부의 조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자,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은 이제 대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에 쉽게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 유형이 이제 소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인 이제 사례, 예를 들어 여기에는 먹고 마시는 일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또는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측은한 마음이 발동해서 그를 돕는다든지 하는 상황 예시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그 구분하여 제시한 대인과 소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인과 소인의 개념은 교과서 이제 3단락에 처음 그 용어가 나오고 소개가 되고 1호부터 이제 큰 몸과 작은 몸의 설명에도 이르르는데요. 자, 봅시다. 큰 사람, 작은 사람, 한자어로 표기하면 대인, 소인이 되겠죠. 자, 대인이란 이제 맹자가 추구하는 인간형인데요. 하늘이 부여한, 하늘, 절대적인 선 또는 도덕의 근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서 자, 절대적인 근원인 자, 도덕의 근원이 부여한 자, 인간의 본성. 자, 성선설에 입각해서 이 글을 읽읍시다.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자, 이때 큰 몸, 즉 마음에 따라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원래 옳고 선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두고 큰 몸에 따라 옳은 일을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는 그러므로 질서정연하겠지요. 예, 흩어지지 않고 그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기운, 그 기가 예, 마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기운이 옳게 뻗어 나가는 것이겠죠. 자, 작은 사람은 이제 소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와 대조적으로, 자, 마음은 본래 이제 선하고 착한데, 마음의 뜻을 저버리고, 외부의 자극은 여기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다른 이의 권세, 권력, 그다음에 사람의, 권세, 권력, 사람의 어떤 말, 그죠? 내가 뱉는 말, 또 다른 사람의 말, 그 다음에 우리 감각기관이 추구하는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욕망, 충동, 육체적 충동, 자, 이런 것들이 외부의 자극인데, 이런 것에 이끌려, 즉,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은 몸이지요, 작은 몸. 이 비유의 원관념은 감각기관이었습니다. 예, 감각기관을 따라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오달락에 이제 주의점이 써 있죠. 만일에 마음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몸이 추구하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거는 비난받지 않죠. 그러나 마음을 세우지 못하고 지나치게 감각기관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탐닉하고 몰두한다면 그는 비난받을 것이다. 근데 이때에도 그 비난은 무엇 때문이다? 마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인의 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3번에 걸쳐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넉사자 쓰는 사단이라는 언급을 이미 들었지요. 이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단서. 네, 선생님 잠깐 이거를 좀 지우고 깨끗하게 표시를 할게요. 경계선이 애매해서 인의 예지 이제 사단이다. 사단. 4개의 단서. 이제 씨앗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에 존재하는 것인데, 맹자는 사람 마음 속에는 인의 예지 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4가지 단서가 있는데, 이 4가지 특성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원래부터 선함을 증명할 수 있대요. 자, 이 4가지 특성 알아볼까요? 자, 인은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측은지심이었죠. 측은지심. 원만한 관계를, 그래서 우물에 빠지는 아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만한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착한 마음씨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겠죠. 자, 의는 이제 의롭다 하는 건데,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다? 수호지심. 이것과 관련된 한자는 수호지심. 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자, 예는, 여러분, 예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예의 예절할 때 나오는데, 여기에 이 뜻이 절 예자가 나옵니다. 절, 인사. 남한테 수그려서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이고 자신을 겸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양지심이었죠. 사양지심. 관련된 한자성어, 예와 관련된 한자, 겸양하는 거고, 남에게 양보한다는 거죠. 사양지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의 근원. 자, 지.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가로 왈자가 있어서 지, 이걸 글씨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슬기 또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의 근원이라고 해서 이 지와 관련된 것이 바로 뭐였죠? 맞아요. 십이지심이었습니다. 십이지심. 십이지심은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의 근원은 지이고, 인의예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4가지의 착한 본성이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맹자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맹자의 인간관이겠죠. 맹자의 인간관.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요.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 가운데 틀린 점이 있어서 하나만 수정합니다. 지자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것이 알지자죠. 알지. 자, 이 알지 밑에 지금 이게 날일자가 붙은 것입니다. 가로알이 아니고, 근데 옆으로 이제 넓적한 거죠. 날일자가 붙어서 이것은 앞에 그 알지는 알다지, 알리다지, 알게하다지, 나타내다지인 반면에, 자, 이 지금 날일자가 붙어서 날일자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는 날일자 부수, 이게 부수예요. 자, 날일자 부수고 총 12획인데, 자, 이것은 슬기. 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얘는 슬기, 그 다음에 꽤,
지혜, 재능, 기지를 발휘하다 할 때 그 기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슬기지, 지혜, 지자입니다. 예. 교과서 123쪽 학습 활동으로 왔습니다. 2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활동을 통해 맹자가 말한 부동심을 이해해보자. 부동심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네, 단락 2를 거쳐서 이제 부동심의 명칭이 드러난 부분이 단락 1이고, 그다음에 의미가 드러나는 것도 단락 1이고, 그다음에 이 부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단락 2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파란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래서 부동심이란 여기 움직이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나와 있지요. 부동심. 외부의 힘, 조건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즉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단락 1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 부동심을 중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락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그 부분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단락 2에 가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서 흔들려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왔고요. 1-2번 문제 풀어볼까요? 맹자가 제시한 부동심의 수련 방법. 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지언, 그 다음에 양기였습니다. 양기. 지언의 뜻은 그와 같은 수련이 필요한 이유를 각각 써보자 했어요. 지언은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이때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 외에도 뭐 경전에 제시된 도서나 책에 제시된 여러 가지 뜻, 경전에 제시된 여러 뜻, 이념 체계 전부 다 가리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 말을 잘 이해해서 파악하고 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기는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데, 자, 이 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옆에 그 쪽날개에도 나와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맹자의 기란, 감각적 욕구 및 육체적 충동, 기운을 일컬으며 마음을 기의 근원으로 간주했다. 무엇이 기의 근원이다? 마음이 기를 나오게 하는 것. 마음이 뿌리야. 마음이 장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장수. 그래서 기는 몸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기는. 그래서 이 기는 몸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는 마음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디 착한 마음인데 이제 이것은 양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기를 바르게 펴고 마음을 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수련이 필요한 이유.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얘기에도 단락 2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의 수련이 필요하다. 역시 단락 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교과서를 잘 읽었나 하는 사실적 읽기에 가까운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는 추론적 읽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 활동을 통해 맹자가 말한 큰 몸과 작은 몸, 대체와 소체, 를 이해해보자 했습니다. 이 체자가요, 여러분 찾아보면, 몸체자이기도 한데, 형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이 막 나왔던 시기에 국문에 보면은 거기 한자 풀이 중에 이 몸을 설명할 때 체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이것은 그냥 육체나 육신을 넘어서는 우리의 육체와 혼 이것을 합쳐서 옛날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스피릿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릿, 고스트 아니고
스피릿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사람의 형상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제 그 기운이 들어가서 좀 더 이제 활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축 처진 사람이 있고 또 좀 불쾌한 기운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언제나 맑고 또 그런 명랑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 단순히 육체의 힘만으로는 이제 표현이 안 되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거의 뭐 50대 50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순한 바디의 의미가 아니라 이 채자는 우리 몸의 형체 또는 형상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큰 내용이다. 자, 큰 몸과 작은 몸이 각각 무엇에 대응하는 것인지 말해보자 했습니다. 이것은 쉽죠.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큰 몸은 마음에 대응하고 작은 몸은 눈, 코, 입, 귀 하는 감각기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큰 몸과 작은 몸의 차이점을 파악해보자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그 학습활동과도 연결이 되면서 이제 큰 몸의 특징,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이 얘기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쵸? 이거 지금 4단락에 다 그대로 나와 있지요. 자, 실제 이제 수록 순서는 작은 몸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작은 몸의 특징. 수동적이다.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선생님은 이걸 이제 나눴죠. 이렇게 특징을 두 가지. 이게 세 번째 특징.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 그 자체. 충족될지 안 될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생님 돈 얘기했었죠. 돈이 누구나 이제 돈을 많이 소유하고 싶지. 하지만 절차와 법규와 이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욕망의 충족조차 미지수야, 미지수. 응?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러면은 결국 더 불행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큰 몸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 착한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죠. 인간의 본성, 이제 도덕성의 근거를 두는 거죠. 마음의 활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대인이냐, 뭐 소인이냐 이렇게 가는 것이겠죠. 그죠? 24쪽에 와서 그 2번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종합적인 단계에 이르렀어요. 문제가 심화학습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1, 2의 활동을 참고하여 다음 맹자의 말에 제시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자,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있었죠.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자, 121쪽 9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자, 3단락이고요. 121쪽 9번째 줄. 자, 여러분 한번 답을 먼저 작성해보고 선생님 그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큰 사람이란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근거를 두고 마음의 뜻에 따라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 즉 대인. 작은 사람이란 마음의 뜻을 저버리고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 감각적 욕망의 충족만을 추구하는 사람, 즉 소인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큰 몸, 즉 이것은 마음. 얘는 감각기관이었죠. 그래서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따옴표는 이제 맹자의 그 문장의 일부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따옴표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학습활동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여기는 독서 역량 펼치기 창의 융합 해가지고 125쪽의 자료를 학습활동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자만 반드시 뭐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고 그 외에도 이제 순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순자가 쓴 순자 책 순자에는 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에 쬐어 바로잡아야 곧게 되고 도지개라는 것은 활을 바로잡는 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을 대고 불에 쬐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런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외부에서 오는 고통 내지는 타격 이런 거겠죠. 그래서 구부러진 나무는 바로잡아.
자, 그 다음에 무딘 칼. 무딘 칼도 고쳐 써야죠. 무딘 칼, 구부러진 나무. 이것들은 이제 예시를 통해서 그 순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나무는 불에 쬐어 바로잡고 무딘 칼은 숫돌에 갈아. 이것도 이제 불에 쬐어처럼 숫돌에 이제 쓱싹쓱싹 갈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자, 맹자와 반대의 입장에 있네요. 순자는 사람을 그 본래 그르다,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네. 성악설에 기초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순자나 맹자나 결국 그 방법이랄지 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성악설인지 성선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간성을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그래서 그러한 인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스승이 있어야 하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스승이 이 숫돌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 불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잡히고 예의를 얻어야 다스려질 것이다. 만일 스승이 없으면 편벽된 대로 기울어져. 편벽한 것은 이게 평평하거나 똑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이렇게 기울어진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편벽된 대로 기울어져 부정해질 것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선에 기울어짐도 있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도 있죠. 사람이 부정해진대. 예의가 없어서 난폭해져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내 부정하고 난폭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겠네요. 그러므로 성왕이 이를 위하여 예의를 일으키고 도를 세워. 자, 예의를 일으키고 도를 세워. 도는 잘 모르겠으면 사람이 나아갈 길 이렇게 그냥 풀이하세요. 자, 그래서 세워 성정을 교정하고 성정은 성품 또는 이제 본성. 성정을 교정하는 게 바로 아까 그 숫돌에 갈거나 불에 쬐는 거 얘기하는 거죠. 훈련함으로써 사회 규범에 따르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원래는 이제 무지몽매하고 거칠었으나 사회 규범에 따르고 절차에 따르고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도리에 맞도록 한 것이다. 이제 사람을 살펴보면 스승에게 감동, 가르침을 받아서 감동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 받고 감화를 받고 학문을 쌓아서 예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이제 예의를 갖춰야 이거 비로소 인간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야 군자가 되고 우리 맹자로 치면은 이게 이제 대인에 해당하겠네요. 제 성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소인으로 이제 했습니다. 대인이나 군자나 같은 개념이지요. 맹자의 대인은 이제 호연지기가 그 표상이었고 여기서는 예의를 숭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인은 군자는. 자, 문제를 여러분 먼저 한번 그 채워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나서 우리 1, 2, 3번 괄호 1, 2,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사실적 읽기. 순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적 표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자, 무딘 칼과 숫돌에 가는 거 무엇이었다? 무딘 칼, 사람의 악한 본성이죠. 칼은 날카로운데 그럼 무딘 칼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칼의 본래 역할은 날카로워야 돼. 근데 무딘 것은 녹슬었다 이런 얘기지. 녹슨 칼. 사람이 제구실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본디 제자리 돌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거죠. 예. 숫돌에 간 거는 뭐예요? 그래서 스승의 감화를 받고 여기 있죠. 마지막에. 스승의 감화를 받고 예의를 일으켜서 성정을 교정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군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죠. 윗글을 통해 순자가 생각하는 군자와 소인이 어떤 사람인가? 서로 대조적인 이제 개념으로 제시됐는데 군자는 스승의 감화를 받고 학문 쌓아서 예의를 숭상한 사람.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 소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예의 범절에 대해서. 자, 다음은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관한 맹자의 입장이다. 맹자였어요. 이거 맹자. 윗글과 비교하여. 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맹자와 순자가 사람 본성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자. 자, 맹자는 개인 저지른 악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제 역할을 하면 선한 본성이 현실화되어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사람한테 선한 본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순자는 인간이 이제 본래 악해서 본래 성정이 악한지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감화받고 학문 쌓아서 예의를 숭상해 마치 숫돌에 갈려야 하고 불에 쪼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수련해야 군자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맹자는 뭐 여기 답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답도 한번 써보시고요. 맹자는 사람 본성이 선하다고 봤으나 순자는 악하다고 봤다. 여러분 누구한테 동의하세요? 선생님은 섞여 있다고 봐요. 인간을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본디 선하고 어떤 사람은 본디 악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악한 인간을 물론 교화해서 선하게 만들 수 있죠. 교화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선생님이 이제 막 이제 무수한 이제 범죄 심리학 이런 것들을 좀 읽다 보니까 인간이 쉽사리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교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이 맹자와 순자는 사실 선생님보다 더 희망적인 게 인간을 어떻게 보았든지 간에 교화를 통해서 인간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사단이 있는데 사단만 있는 상태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싹이 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노력의 과정이 굉장히 그 부단한 노력이고 어떻게 보면 순자보다는 맹자의 과정이 훨씬 더 어렵죠. 예, 원래 있는 건데 밖으로 실현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순자는 아예 사람은 본래 거칠고 이제 원래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예, 마음이 편해. 내가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스승이라는 것은 실제 선생님도 있겠지만 각종 이제 경전이나 책이라든지 좋은 말씀 뭐 이런 거겠죠. 일종의 종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끝내는 좋은 어떤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내 마음에 그대로 따르면 그것이 곧 대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맹자라든지 교화를 통해 내가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순자는 사실은 인간을 본 그 입장만 달랐을 뿐 인간이 끝내는 좋게 될 수 있다고 교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설명 말하고 있는 이 선생님보다 맹자 순자가 훨씬 인간에 대해서 희망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본래 착한 사람 다수와 어떻게 해도 잘 나아지지 않는 소수의 그런 교화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워낙에 흉악한 범죄들을 많이 본 때 묻은 어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순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과서 지필진들의 이제 뭐 힌트 같아요. 순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제 대부분 사람은 사실 순자의 견해에 많이 동의해요. 맹자의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원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발휘를 못할 뿐이다.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제풀에 지치거든요. 순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악한 행동을 일삼은 사람은 아직 훈련과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스승을 만나면 이제 선한 본성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일단 125쪽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동양 고전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맹자니 순자니 하는 이것도 이제 인문학의 핵심, 동양 고전이면서 인문학의 핵심이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어렵다, 쉽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말고 인류가 축적해온 축척 아니고 얘들아 축적해온 쌓아온 그런 교양과 어떤 지혜와 슬기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지 표현이 어렵다고 해서 내게 아닌가 보다 이럴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접해서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인문학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 인문학이 때로 이제 교양 교육과 같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에듀케이션 뭐 이랬어요. 후마니타스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인문학을 영어로 풀이하면 humanity is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general and liberal education 이랬잖아요. 인문학은 인간의 교양의 정수이고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축적되어 왔던 그 인문학과 교양이 없으면 인간은 무지몽매한 채로 거칠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기술이 많고 의술이 뭐 높고 아무리 그런들 그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인문학적 소양 또는 교양이 없다면 그것이 무기가 되겠죠, 여러분. 좋은 과학기술도 무기가 되고 인간을 살상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에 대한 정립 없이 기술만 쫓다 보면 또 그것을 종당에는 그것이 뭐 어떻게 변질될까? 사람이 쉽게 너도 나도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과 생명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한데 최근의 경향은 생명 위에 돈이 있죠, 여러분. 동식물의 생명은 그 하찮아진 지 오래고 인간의 생명마저도 이제 경시되는데 이런 모든 어떤 폐해와 이런 어떤 농단, 가치 절하 이런 것들의 이런 것은 결국 인간이 고스란히 그 상처 입고 피해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것의 정수에는 동서양의 그 고전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선생님도 역시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마다 슬픕니다. 내가 이렇게 무식하다니. 그래서 선생님 혼자 힘으로는 설명도 잘 못하고 입에 잘 붙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일부분이나마 빙산의 일각이라도 맛봄으로써 정체 전체를 한번 슬그머니 짐작해 보면서 우리의 인격을 부단히 수양하자. 인격을 수양하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자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선생님이 좀 이 끄트머리에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